제5장 남의 비판을 이겨내는 세 가지 법칙. 1. 아무도 죽은 개를 걷어차지는 않는다. 부당한 비난은 흔히 위장된 찬사라는 것을 기억하라. 아무도 죽은 개를 걷어차지는 않는다. 1929년 시카고의 교육계에 일대 센세이션한 사건이 일어났다. 몇 해 전만 해도 웨이터, 가정교사, 판매원 등을 전전하며 예일 대학을 졸업한 로버트 허친스가 불과 30세의 나이로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시카고 대학의 총장으로 취임했기 때문이다. 교육자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다. 이어 이 예숭이 천재 로버트 허친스에게 비난의 화살이 소나기처럼 쏟아졌다. 너무 젊다느니, 경험이 부족하다느니, 교육 이념이 삐뚤어졌다느니, 나중에는 신문들까지 합세하여 그를 비난했다. 그의 취임식이 거행되던 날, 그의 아버지의 친구가 오늘 아침 신문에 자네 아들을 욕하는 기사가 나왔던데 그 신문 봤나?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는 좀 심하더군. 그러나 아무도 죽은 개를 걷어차지는 않는 법일세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렇다. 그 개가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걷어차는 사람들은 그로 인해 더욱 큰 만족을 느끼게 마련이다. 이럴 경우 남의 비난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유능하고 중요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영국의 황태자 에드워드 8세가 해군 사관학교에 다니던 14세 때의 일이다. 어느 날 한 해군 장교가 울고 있는 그를 보고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어보았다. 좀처럼 대답을 하지 않던 그는 이윽고 동료 사관 후보생들에게 걷어채었다고 대답했다. 교장은 즉시 후보생들을 집합시켰다. 그러곤 황태자는 지금 자기가 왜 이런 봉변을 당했는지 그 까닭을 알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헛기침을 내대며 어물어물 넘겨보려던 후보생들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런데 그들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자신들이 영국 해군의 사령관이나 함장이 되었을 때 나는 예전에 우리 국왕을 걷어찬 적이 있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혹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걷어채었을 경우 당신을 걷어찬 사람은 그런 행동을 통해 자기 만족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것은 당신이 남의 주목을 끌 만한 무슨 일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상에는 자기보다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을 실토함으로써 만족을 느끼는 야만인들이 의외로 많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내가 이 책을 집필하고 했을 때 어느 부인으로부터 구세군의 장설자인 윌리엄 부두 대장을 비난하는 편지가 날아왔다. 그런데 그 편지에는 부두 대장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모은 돈 8천만 달러를 횡령했다고 씌어져 있었다. 물론 그녀의 주장은 근거 없는 낭설이었다. 그 부인은 뛰어난 사람을 비난함으로써 자기 만족을 얻으려 했을 뿐이었다.
속된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의 실수나 허점을 보고 대단히 기뻐한다. 이는 쇼펜하우어의 말이다. 그러나 반드시 속된 사람만 그런 것은 아니다. 예일대학의 총장을 비열한 인간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예일대학의 총장을 지낸 티모시 드와이트 같은 사람도 대통령 후보를 비난함으로써 커다란 기쁨을 느꼈던 것 같다. 그가 만일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우리 아내와 딸들은 공창제도의 희생자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은 우아함과 미덕으로부터 추방되어 신과 인간을 혐오하게 될 것이다. 라고 비난한 사람은 바로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초안한 토머스 제퍼슨이었다. 미국인으로서 위선자, 사기꾼, 살인자보다 나을 것 없는 자라는 비난을 받았고 머리를 단두대의 칼날 아래 놓고 온갖 사람들이 조롱하는 신문만평의 주인공이 된 인물은 과연 누구였을까? 놀라지 말라. 그는 바로 조지 워싱턴이다. 인류는 수세기에 걸쳐 북극을 정복하기 위해 애써왔지만 번번이 고배만을 마셨을 뿐이었다. 그런데 온갖 고난 끝에 1909년 4월 피어리 제독이 이끄는 탐험대가 마침내 북극 정복에 성공,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 대가로 그는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동상에 걸려 발가락을 8개나 절단해야만 했다. 그러나 미국 해군 본부의 상관들은 피어리에게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자 그의 탐험을 사사건건 회방 놓았다. 만약 맥킨리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가 없었다면 그의 탐험 활동은 어느 시점에선가 멈추고 말았을 것이다. 하지만 피어리 제독이 해군 본부에서 사무나 보는 한직에 있었더라면 상관들로부터 그런 비난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남북 전쟁 당시 그랜트 장군은 북부를 기쁨에 들끓게 한 최초의 대승리를 거두었다. 그것은 그랜트를 하룻밤 사이에 영웅으로 만든 승리, 멀리 유럽에까지 그의 이름을 떨친 승리, 대서양 연안으로부터 미시시피 강에 이르는 북부 전 지역의 교회가 기쁨의 종을 울리고 축하의 횃불을 든 승리였다. 그러나 영웅 그랜트는 대승리를 거둔 지 불과 6주 만에 체포되었고 군의 지휘권을 박탈당했다. 그는 모욕감과 절망감에 치를 떨며 울었다. 그랜트 장군은 왜 체포되었을까? 그것은 그가 상관들로부터 질투를 샀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부당한 비난은 위장된 찬사라는 것을 기억하라. 아무도 죽은 개를 걷어차지는 않는 법이다. 2. 남의 비판에 상처받지 말라. 최선을 다하라. 그대의 낡은 우산을 바치고 비평이라는 이름의 비가 목덜미로 흘러 떨어지는 것을 막아라. 나는 스메들리 비틀러 소장과 회담한 적이 있었다. 그는 독사의 눈이니 지옥의 악마니 하는 별명이 붙은 사나이로서 미국 해병대 중에서도 가장 이채롭고 기백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젊어서부터
인기에 욕심이 많았다. 그래서 늘 남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려고 했었고, 자연히 작은 비난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곤 했다. 그러나 30년 동안의 해병대 생활을 통해 그는 자신을 변화시켰다. 나는 자주 욕설과 모욕을 당했다. 겁쟁이, 독사, 스컹크 등 말로서는 도저히 표현할 수도 없는 비난을 수없이 받아왔다. 하지만 요즘은 누가 나에 대해 아무리 심한 악담을 해도 개의치 않는다. 그가 너무 무관심한 것일까?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소한 비난에도 너무 흥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 비해 그는 뭔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다. 한 번은 뉴욕의 어느 신문에 나를 풍자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다. 그것을 나에 대한 허무맹랑한 인신모독이라고 생각한 나는 즉각 항의 서한을 보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나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 신문을 산 사람 중에 절반은 아마 그 기사를 읽지도 않았을 것이고, 읽은 사람들도 그저 단순한 웃음거리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몇 주일 후에는 그런 기사를 읽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을 게 분명하니까. 인간이란 대체로 남의 일에 대한 생각이나 비평에 무관심하다. 오직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할 뿐이다. 그래서 누가 죽었다는 뉴스보다 자신의 가벼운 두통에 1000배, 1000배 더 신경을 쓰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험을 당하거나 조롱을 당하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등에 칼을 맞더라도 자기 연민의 혼란 속에 빠지지 말라. 그리스도는 제자로부터 지금 돈으로 겨우 19달러에 배신을 당했다. 또 한 제자는 그를 3번이나 부정했다. 하물며 우리라고 별 수 있겠는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에 대해 부당한 비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부당한 비판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라. 나는 지금 모든 비평을 무시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단지 부당한 비판은 무시하라는 것이다. 엘리노어 루즈벨트 여사는 그 어느 대통령의 부인보다도 많은 친구와 적을 동시에 가진 여자였다. 거의 병적이라고 할 만큼 내성적이었던 소녀 시절의 그녀는 남의 험담을 무척 무서워했다. 그녀는 어느 날 숙모와 그 문제에 대해 상의를 했다. 숙모님, 저는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늘 겁이 나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도 못할 때가 많아요. 조카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숙모가 이윽고 이렇게 말했다. 너의 마음속으로 그것이 옳다고 믿는 한 절대로 남의 말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아라. 이 충언은 그녀가 훗날 백악관의 여주인이 되었을 때 마음의 지주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온갖 비평을 모면하는 유일한 방법은 선반위의 도자기 인형처럼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우리는 자기 마음속으로 올바르다고 믿는 일을 하면 된다. 해도 욕을 먹고 하지 않아도 욕을 먹는다. 어차피 비평을 모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것이 그녀의 충언이다. 고 매슈 씨 브러시가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의 사장으로 있을 때 나는 그에게 남의 비평에 마음을 쓰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그의 대답은 이러했다. 물론입니다. 그의 대답은 계속 이어졌다. 나는 젊었을 때 남의 비평이 몹시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는 회사의 모든 종업원들에게 완전한 인물로서 인정받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니 내 고민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한 번은 나에게 가장 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나이를 보섭하려다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노하게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나이와 타협을 하려 했죠. 그러자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더군요. 나는 마침내 개인적인 비평을 모면하기 위해 반감을 무마하고 수습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적이 늘어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 다 일렀죠. 윗사람 노릇을 하는 한 비평을 모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쓸데없는 비평에 마음 쓰지 않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이 생각은 놀라울 만큼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내 마음의 우산을 펼쳐 비판의 빗방울이 내 몸에 스며들지 않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그게 최선의 방법이니까요. 팀즈 테일러는 한 걸음 더 전진하여 비평이라는 피를 목덜미에서 툭툭 털어버렸다. 어느 일요일 오후 음악방송에 출연한 그는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해설하고 있었다. 그때 그는 어느 부인으로부터 거짓말쟁이, 배신자, 독사, 백치라는 투서를 받았다. 테일러는 다음 주 방송 시간에 그 투서의 내용을 수백만 청취자들에게 낭독해 주었다. 그러자 며칠 뒤 그 부인에게서 또다시 투서가 날아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짓말쟁이, 배신자, 독사, 백치에 전응하라는 말까지 덧붙여져 있었다. 테일러는 그의 저서 사랑과 음악에 관하여에서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아마도 그 부인은 내 이야기가 마음에 안 들었나 보다. 나는 비평에 대해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는 테일러 씨에게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그의 자신의 찬 유머에 어찌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수아프 씨는 프린스턴 대학의 학생들에게 한 연설에서 그가 지금까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중의 하나는 수아프 제강 공장에서 일하는 늙은 독일인에게 배운 것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다. 그 늙은 독일인은 1차 대전이 한창일 때 흥분한 노동자들에 의해 강에 내던져지는 수모를 당했다.
그의 조국이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인명을 살상했기 때문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가 물에 빠진 생쥐물골로 수아프의 사무실에 나타났을 때 수아프는 그래, 당신을 강물에 쳐넣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주었죠? 라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는 그저 웃었을 뿐이죠.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 뒤로 슈아프는 그저 웃는다 라는 그 늙은 독일인의 말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슈아프의 이 좌우명이 우리가 부당한 비평의 희생자가 되었을 때 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믿는다.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 라는 격언도 있지 않은가. 링컨이 만약 그에게 던져지는 신랄한 비난에 일일이 대꾸하려 했다면 그는 아마도 긴장 때문에 쓰러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자신에 대한 비난에 대처했을까? 나에 대한 모든 공격에 일일이 신경을 쓴다면 나는 다른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나는 내가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대로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언제까지나 이렇게 할 작정이다. 결과가 좋으면 내게 퍼부어질 비난은 문제도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결과가 좋지 않다면 10명의 천사가 나의 올바름을 증언해 준다 해도 아무 쓸모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당한 비평을 받았을 때는 그대의 낡은 우산을 펼쳐 비평이라는 이름의 비가 목덜미로 흘러떨어지지 못하게 하라. 3.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라. 당신의 적이 당신의 업적을 비난하기 전에 스스로를 비판함으로써 적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당신의 적이 한마디라도 발언할 기회를 잡기 전에 당신 자신이 당신의 약점을 발견하여 고치도록 하라. 나는 내가 지금까지 범한 어리석은 행동을 일일이 기록한 노트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은 비서를 시켜 적은 것이지만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나치게 바보스러운 짓은 내가 직접 적었다.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일 내가 나 자신에게 좀 더 정직했다면 그 메모는 훨씬 더 많아졌을 것이다. 30세기 전 사울 왕이 나는 어리석었노라. 나는 참으로 많은 잘못을 저질렀도다. 라고 한 말은 나에게도 그대로 들어맞는 말이다. 어쨌든 어리석은 행위로 가득 찬 그 메모는 내가 직면했던 문제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나는 그 메모를 통해 지난날 남의 탓으로만 돌렸던 나의 고민이 실은 나의 책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런 지혜가 생겼는지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나의 실패는 누구의 탓도 아니다. 바로 나 자신의 잘못 때문이었다. 내가 나 자신의 최대의 적이었고 나 자신이 비참한 운명의 원인이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자기를 평가하는 것과 자기를 컨트롤하는 데 있어
예술가의 경지에까지 이른 사람이 있다. 그의 이름은 H.P. 하우엘이다. 1944년 7월 31일 뉴욕의 엠버서더 호텔에서 그가 급사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자 윌가는 경악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커머셜 뱅크 앤 트러스트 컴퍼니의 회장으로서 몇 개의 반개 회사를 거느린 재계의 거물일 뿐만 아니라 정규 교육도 받지 못한 시골의 첨언에서 권력과 부를 차지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성공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나는 수년 동안 그날그날의 약속에 대한 일람표를 작성하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기록해왔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밤마다 그 주일의 일을 재검토했다. 그러곤 나의 실수는 무엇이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지 또 어떤 교훈이 있는지 검토했다. 그로 인해 때로는 마음이 몹시 상하기도 했지만 해가 거듭됨에 따라 나는 삶에 대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 내가 시도한 방법 가운데 이것만큼 내게 도움이 된 것은 없었다. 하우엘은 이 아이디어를 벤자민 프랭클린에게서 빌어왔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프랭클린은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밤마다 자기 반성을 했다. 그리하여 그는 13가지 중대한 과실을 발견했다. 그 가운데 3가지를 들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 사소한 일에 언제까지나 마음을 쓰고 괴로워하는 것, 다른 사람과 논쟁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 등이다. 현명한 프랭클린은 이러한 핸디캡을 없애지 않는 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직시했다. 그리하여 그는 먼저 첫 번째 결점을 일주일 안에 극복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이 나날의 격렬한 싸움의 결과를 일일이 기록했다. 둘째 주일에는 2번째 결점을, 셋째 주일에는 3번째 결점을. 그는 이러한 자신과의 싸움을 2년 동안이나 계속했다. 그가 미국이 낳은 가장 사랑받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된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닌 것이다. 엘버트 하버드는 말했다. 누구나 하루에 적어도 5분 동안은 진짜 바보가 된다. 지혜란 그 한계를 넘지 않음을 일컫는 것이다. 소인은 아주 사소한 비평에 대해서도 흥분을 하고 성을 내지만 현명한 사람은 그것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우려 한다. 윌트 히트먼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당신은 당신을 칭찬하고 당신 편에 서주는 사람에게서 교훈을 얻었는가? 당신을 배척하고 당신과 논쟁한 사람에게서는 귀중한 교훈을 배우지 못했는가? 당신의 적이 당신의 업적을 비난하기 전에 스스로를 철저히 비판함으로써 적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당신의 적이 한마디라도 발언할 기회를 잡기 전에 당신 자신이 당신의 약점을 발견하여 고치도록 하라. 찰스 다윈은 그의 혁명적인 저서 종의 기원을
15년에 걸쳐 쓰고 나서 당시 지상인과 종교인들의 비판을 막기 위해 그것을 또 15년 동안 검토한 후 발표했다. 그 경위는 이러하다. 다윈이 불우해져서 종의 기원을 탈구했을 때 그는 창세에 관한 그의 혁명적 개념이 사상계와 종교계를 뒤흔들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15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사실의 재조사와 추리의 재검토와 결론의 비판에 소비했던 것이다. 만약 누가 당신에게 이 바보놈아 라는 욕설을 퍼붓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당신은 화를 낼지 모르겠지만 링컨은 다음과 같이 처신했다. 링컨이 대통령이었을 당시 육군 장관 에드워드 M. 스탄튼이 언젠가 그를 일컬어 이 저주받을 바보야 라고 외도한 적이 있다. 링컨이 어느 이기적인 정치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하여 몇몇 부대의 이동 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자신의 고유한 업무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한 스탄튼이 그 명령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명령에 서명을 한 링컨에게 그와 같은 욕설을 퍼부었던 것이다. 스탄튼의 이 말이 링컨의 귀에 안 들어올 리가 없었다. 그때 링컨은 태연한 태도로 만약 스탄튼이 나를 바보라고 말했다면 나는 바보겠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항상 옳거든. 내가 가서 그를 만나보지 하고 대답했다고 한다. 링컨을 맞이한 스탄튼은 링컨의 명령이 부당하다며 설득을 했고 링컨은 이동 명령을 취소했다. 말하자면 링컨은 호의적이고 성실한 비판을 환영했던 것이다. 우리도 이러한 종류의 비판은 흔쾌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시어도어 루즈벨트도 말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4번 가운데 3번 이상은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겠다고 마음먹지만 그게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다.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도 자신이 내린 결론 중 90%는 잘못되었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또 라로시푸코는 적의 의견은 그것이 우리에 관한 것이난 우리의 의견보다도 진실에 가깝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비판이나 칭찬의 정당성을 따져보기도 전에 비판을 미워하고 칭찬을 소중히 여긴다. 이러한 인간의 논리는 감정이라는 길고도 어두운 폭풍의 바다에 떠도는 통나무배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비판을 받으면 변명하려 하지 말고 겸손하고 명석하게 생각해보자. 만약 그가 나의 다른 결점을 알았다면 더 지독하게 비난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자. 나는 앞에서 부당한 비평을 받았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말한 적이 있다. 여기 그것에 대처하는 또 하나의 아이디어가 있다. 부당한 비평을 받았다는 느낌 때문에 노여움이 치솟을 때 그 노여움을 차지하고 이렇게 말하라. 잠깐만, 나도 완전 무결한 사람은 아니야. 아인슈타인이 자신이 내린 결론의 90%가 잘못되어 있다고 고백할 정도라면 나는 얼마나 잘못되었겠어. 어쩌면
그 비평은 올바른 것인지도 몰라. 그렇다면 도리어 감사해야겠지. 어떤 비누 판매원은 도무지 판매 성적이 오르지 않아 걱정이 되었다. 그가 취급하는 비누는 품질도 좋고 값도 괜찮았다. 곰곰 생각한 끝에 그는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기 비누를 취급하지 않으려 하는 상점을 찾아다녔다. 제가 이렇게 다시 온 것은 비누를 팔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선생님의 충고와 비판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제가 아까 비누를 팔러 왔을 때 무엇을 잘못했는지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은 저보다 경험도 훨씬 많으신 분이니 솔직하게 비판해 주십시오. 이런 태도를 취함으로써 그는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었고 그들로부터 매우 귀중한 충고를 들을 수 있었다. 이 사나이는 누구일까? 그는 바로 세계 최대의 비누 제조업자인 콜게이트 벨모리브 비트 비누회사의 사장인 리틀 씨이다. 그러므로 남의 비평에 마음을 쓰지 않으려면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은 짓을 기록하고 그것을 통해 자기 자신을 비평하도록 하라. 편견 없고 건설적인 비평을 자진해서 구하도록 하라. 남의 비판을 이겨내는 세 가지 법칙. 제1법칙. 부당한 비평은 위장된 찬사이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질투나 선망을 일으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죽은 개를 걷어차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제2법칙. 최선을 다하라. 낡은 우산을 쓰고 비평이라는 비가 목덜미로 흘러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제3법칙. 자기가 저지른 어리석은 행동을 기록해두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자기 자신을 비평해보라. 편견 없고 건설적인 비평을 자진해서 구해보라. 제5장. 남의 비판을 이겨내는 세 가지 법칙. 1. 아무도 죽은 개를 걷어차지는 않는다. 부당한 비난은 흔히 위장된 찬사라는 것을 기억하라. 아무도 죽은 개를 걷어차지는 않는다. 1929년 시카고의 교육계에 일대 센세이션한 사건이 일어났다. 몇 해 전만 해도 웨이터, 가정교사, 판매원 등을 전전하며 예일 대학을 졸업한 로버트 허친스가 불과 30세의 나이로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시카고 대학의 총장으로 취임했기 때문이다. 교육자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다. 이어 이 예숭이 천재 로버트 허친스에게 비난의 화살이 소나기처럼 쏟아졌다. 너무 젊다느니, 경험이 부족하다느니, 교육 이념이 삐뚤어졌다느니, 나중에는 신문들까지 합세하여 그를 비난했다. 그의 취임식이 거행되던 날, 그의 아버지의 친구가 오늘 아침 신문에 자네 아들을 욕하는 기사가 나왔던데 그 신문 봤나?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는 좀 심하더군. 그러나
아무도 죽은 개를 걷어차지는 않는 법일세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렇다. 그 개가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걷어차는 사람들은 그로 인해 더욱 큰 만족을 느끼게 마련이다. 이럴 경우 남의 비난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유능하고 중요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영국의 황태자 에드워드 8세가 해군 사관학교에 다니던 14세 때의 일이다. 어느 날 한 해군 장교가 울고 있는 그를 보고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어보았다. 좀처럼 대답을 하지 않던 그는 이윽고 동료 사관 후보생들에게 걷어채었다고 대답했다. 교장은 즉시 후보생들을 집합시켰다. 그러곤 황태자는 지금 자기가 왜 이런 봉변을 당했는지 그 까닭을 알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헛기침을 내대며 어물어물 넘겨보려던 후보생들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런데 그들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자신들이 영국 해군의 사령관이나 함장이 되었을 때 나는 예전에 우리 국왕을 걷어찬 적이 있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혹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걷어채었을 경우 당신을 걷어찬 사람은 그런 행동을 통해 자기 만족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것은 당신이 남의 주목을 끌만한 무슨 일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상에는 자기보다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을 실투함으로써 만족을 느끼는 야만인들이 의외로 많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내가 이 책을 집필하고 했을 때 어느 부인으로부터 구세군의 장설자인 윌리엄 부두 대장을 비난하는 편지가 날아왔다. 그런데 그 편지에는 부두 대장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모은 돈 8천만 달러를 횡령했다고 씌어져 있었다. 물론 그녀의 주장은 근거 없는 낭설이었다. 그 부인은 뛰어난 사람을 비난함으로써 자기 만족을 얻으려 했을 뿐이었다. 속된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의 실수나 허점을 보고 대단히 기뻐한다. 이는 쇼펜하우어의 말이다. 그러나 반드시 속된 사람만 그런 것은 아니다. 예일대학의 총장을 비열한 인간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예일대학의 총장을 지낸 티모시 드와이트 같은 사람도 대통령 후보를 비난함으로써 커다란 기쁨을 느꼈던 것 같다. 그가 만일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우리 아내와 딸들은 공창제도의 희생자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은 우아함과 미덕으로부터 추방되어 신과 인간을 혐오하게 될 것이다. 라고 비난한 사람은 바로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주관한 토머스 제퍼슨이었다. 미국인으로서 위선자, 사기꾼, 살인자보다 나을 것 없는 자라는 비난을 받았고 머리를 단두대의 칼날 아래 놓고 온갖 사람들이 조롱하는 신문만 평의 주인공이 된 인물은 과연 누구였을까? 놀라지 말라. 그는 바로 조지 워싱턴이다. 인류는 수세기에 걸쳐
북극을 정복하기 위해 애써왔지만 번번이 고배만을 마셨을 뿐이었다. 그런데 온갖 고난 끝에 1909년 4월 피어리 제독이 이끄는 탐험대가 마침내 북극 정복에 성공,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 대가로 그는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동상에 걸려 발가락을 8개나 절단해야만 했다. 그러나 미국 해군 본부의 상관들은 피어리에게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자 그의 탐험을 사사건건 회방 놓았다. 만약 맥킨리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가 없었다면 그의 탐험 활동은 어느 시점에선가 멈추고 말았을 것이다. 하지만 피어리 제독이 해군 본부에서 사무나 보는 한직에 있었더라면 상관들로부터 그런 비난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남북 전쟁 당시 그랜트 장군은 북부를 기쁨에 들끓게 한 최초의 대승리를 거두었다. 그것은 그랜트를 하룻밤 사이에 영웅으로 만든 승리, 멀리 유럽에까지 그의 이름을 떨친 승리, 대서양 연안으로부터 미시시피 강에 이르는 북부 전 지역의 교회가 기쁨의 종을 울리고 축하의 횃불을 든 승리였다. 그러나 영웅 그랜트는 대승리를 거둔 지 불과 6주 만에 체포되었고 군의 지휘권을 박탈당했다. 그는 모욕감과 절망감에 치를 떨며 울었다. 그랜트 장군은 왜 체포되었을까? 그것은 그가 상관들로부터 질투를 샀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부당한 비난은 위장된 찬사라는 것을 기억하라. 아무도 죽은 개를 걷어차지는 않는 법이다. 2. 남의 비판에 상처받지 말라. 최선을 다하라. 그대의 낡은 우산을 바치고 비평이라는 이름의 비가 목덜미로 흘러떨어지는 것을 막아라. 나는 스메들리 비틀러 소장과 회담한 적이 있었다. 그는 독사의 눈이니 지옥의 악마니 하는 별명이 붙은 사나이로서 미국 해병대 중에서도 가장 이채롭고 기백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젊어서부터 인기에 욕심이 많았다. 그래서 늘 남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려고 했었고 자연히 작은 비난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곤 했다. 그러나 30년 동안의 해병대 생활을 통해 그는 자신을 변화시켰다. 나는 자주 욕설과 모욕을 당했다. 겁쟁이, 독사, 스컹크 등 말로서는 도저히 표현할 수도 없는 비난을 수없이 받아왔다. 하지만 요즘은 누가 나에 대해 아무리 심한 악담을 해도 개의치 않는다. 그가 너무 무관심한 것일까?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소한 비난에도 너무 흥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 비해 그는 뭔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다. 한 번은 뉴욕의 어느 신문에 나를 풍자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다. 그것을 나에 대한 허무맹랑한 인신모독이라고 생각한 나는 즉각 항의 서한을 보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나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 신문을 산 사람 중에 절반은 아마 그 기사를 읽지도 않았을 것이고
읽은 사람들도 그저 단순한 웃음거리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몇 주일 후에는 그런 기사를 읽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을 게 분명하니까. 인간이란 대체로 남의 일에 대한 생각이나 비평에 무관심하다. 오직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할 뿐이다. 그래서 누가 죽었다는 뉴스보다 자신의 가벼운 두통에 1000배, 1000배 더 신경을 쓰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험을 당하거나 조롱을 당하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등에 칼을 맞더라도 자기 연민의 혼란 속에 빠지지 말라. 그리스도는 제자로부터 지금 돈으로 겨우 19달러의 배신을 당했다. 또 한 제자는 그를 3번이나 부정했다. 하물며 우리라고 별 수 있겠는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에 대해 부당한 비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부당한 비판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라. 나는 지금 모든 비평을 무시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단지 부당한 비판은 무시하라는 것이다. 엘리노어 루즈벨트 여사는 그 어느 대통령의 부인보다도 많은 친구와 적을 동시에 가진 여자였다. 거의 병적이라고 할 만큼 내성적이었던 소녀 시절의 그녀는 남의 험담을 무척 무서워했다. 그녀는 어느 날 숙모와 그 문제에 대해 상의를 했다. 숙모님, 저는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늘 겁이 나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도 못할 때가 많아요. 조카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숙모가 이윽고 이렇게 말했다. 너의 마음속으로 그것이 옳다고 믿는 한 절대로 남의 말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아라. 이 충언은 그녀가 훗날 백악관의 여주인이 되었을 때 마음의 지주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온갖 비평을 모면하는 유일한 방법은 선번위 도자기 인형처럼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우리는 자기 마음속으로 올바르다고 믿는 일을 하면 된다. 해도 욕을 먹고 하지 않아도 욕을 먹는다. 어차피 비평을 모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것이 그녀의 충언이다. 고 매슈 씨 브러시가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의 사장으로 있을 때 나는 그에게 남의 비평에 마음을 쓰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그의 대답은 이러했다. 물론입니다. 그의 대답은 계속 이어졌다. 나는 젊었을 때 남의 비평이 몹시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는 회사의 모든 종업원들에게 완전한 인물로서 인정받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니 내 고민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한 번은 나에게 가장 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나이를 보섭하려다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노하게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나이와 타협을 하려 했죠. 그러자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더군요. 나는 마침내 개인적인 비평을 모면하기 위해 반감을 무마하고 수습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적이 늘어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 다 일렀죠. 윗사람 노릇을 하는 한 비평을 모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쓸데없는 비평에 마음 쓰지 않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이 생각은 놀라울 만큼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내 마음의 우산을 펼쳐 비판의 빗방울이 내 몸에 스며들지 않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그게 최선의 방법이니까요. 팀즈 테일러는 한 걸음 더 전진하여 비평이라는 피를 목덜미에서 툭툭 털어버렸다. 어느 일요일 오후 음악방송에 출연한 그는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해설하고 있었다. 그때 그는 어느 부인으로부터 거짓말쟁이, 배신자, 독사, 백치라는 투서를 받았다. 테일러는 다음 주 방송 시간에 그 투서의 내용을 수백만 청취자들에게 낭독해 주었다. 그러자 며칠 뒤 그 부인에게서 또다시 투서가 날아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짓말쟁이, 배신자, 독사, 백치에 전응하라는 말까지 덧붙여져 있었다. 테일러는 그에 져서 사랑과 음악에 관하여에서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아마도 그 부인은 내 이야기가 마음에 안 들었나 보다. 나는 비평에 대해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는 테일러 씨에게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그의 자신의 찬 유머에 어찌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수아프 씨는 프린스턴 대학의 학생들에게 한 연설에서 그가 지금까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중의 하나는 수아프 제강 공장에서 일하는 늙은 독일인에게 배운 것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다. 그 늙은 독일인은 1차 대전이 한창일 때 흥분한 노동자들에 의해 강에 내던져지는 수모를 당했다. 그의 조국이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인명을 살상했기 때문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가 물에 빠진 생쥐물골로 수아프의 사무실에 나타났을 때 수아프는 그래, 당신을 강물에 쳐넣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주었죠? 라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는 그저 웃었을 뿐이죠.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 뒤로 슈아프는 그저 웃는다 라는 그 늙은 독일인의 말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슈아프의 이 좌우명이 우리가 부당한 비평의 희생자가 되었을 때 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믿는다.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 라는 격언도 있지 않은가. 링컨이 만약 그에게 던져지는 신랄한 비난에 일일이 대꾸하려 했다면 그는 아마도 긴장 때문에 쓰러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자신에 대한 비난에 대처했을까? 나에 대한 모든 공격에 일일이 신경을 쓴다면 나는 다른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나는 내가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대로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언제까지나 이렇게 할 작정이다. 결과가 좋으면 내게 퍼부어질 비난은 문제도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결과가 좋지 않다면 10명의 천사가 나의 올바름을 증언해 준다 해도 아무 쓸모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당한 비평을 받았을 때는 그대의 낡은 우산을 펼쳐 비평이라는 이름의 비가 목덜미로 흘러 떨어지지 못하게 하라. 3.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라. 당신의 적이 당신의 업적을 비난하기 전에 스스로를 비판함으로써 적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당신의 적이 한마디라도 발언할 기회를 잡기 전에 당신 자신이 당신의 약점을 발견하여 고치도록 하라. 나는 내가 지금까지 범한 어리석은 행동을 일일이 기록한 노트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은 비서를 시켜 적은 것이지만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나치게 바보스러운 짓은 내가 직접 적었다.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일 내가 나 자신에게 좀 더 정직했다면 그 메모는 훨씬 더 많아졌을 것이다. 30세기 전 사울 왕이 나는 어리석었노라. 나는 참으로 많은 잘못을 저질렀도다. 라고 한 말은 나에게도 그대로 들어맞는 말이다. 어쨌든 어리석은 행위로 가득 찬 그 메모는 내가 직면했던 문제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나는 그 메모를 통해 지난날 남의 탓으로만 돌렸던 나의 고민이 실은 나의 책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런 지혜가 생겼는지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나의 실패는 누구의 탓도 아니다. 바로 나 자신의 잘못 때문이었다. 내가 나 자신의 최대의 적이었고 나 자신이 비참한 운명의 원인이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자기를 평가하는 것과 자기를 컨트롤하는 데 있어 예술가의 경지에까지 이른 사람이 있다. 그의 이름은 H.P. 하우엘이다. 1944년 7월 31일 뉴욕의 엠버서드 호텔에서 그가 급사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자 윌가는 경악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커머셜 뱅크 앤 트러스트 컴퍼니의 회장으로서 몇 개의 반개 회사를 거느린 재계의 거물일 뿐만 아니라 정규 교육도 받지 못한 시골의 점원에서 권력과 부를 차지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성공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나는 수년 동안 그날그날의 약속에 대한 일람표를 작성하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기록해왔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밤마다 그 주일의 일을 재검토했다. 그러곤 나의 실수는 무엇이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지 또 어떤 교훈이 있는지 검토했다. 그로 인해 때로는 마음이 몹시 상하기도 했지만 해가 거듭됨에 따라 나는 삶에 대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 내가 시도한 방법 가운데 이것만큼 내게 도움이 된 것은 없었다. 하우엘은 이 아이디어를 벤자민 프랭클린에게서 빌어왔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프랭클린은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밤마다 자기 반성을 했다. 그리하여 그는 13가지 중대한 과실을 발견했다. 그 가운데 3가지를 들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 사소한 일에 언제까지나 마음을 쓰고 괴로워하는 것, 다른 사람과 논쟁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 등이다. 현명한 프랭클린은 이러한 핸디캡을 없애지 않는 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직시했다. 그리하여 그는 먼저 첫 번째 결점을 일주일 안에 극복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이 나날의 격렬한 싸움의 결과를 일일이 기록했다. 둘째 주일에는 2번째 결점을, 셋째 주일에는 3번째 결점을. 그는 이러한 자신과의 싸움을 2년 동안이나 계속했다. 그가 미국이 낳은 가장 사랑받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된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닌 것이다. 엘버트 하버드는 말했다. 누구나 하루에 적어도 5분 동안은 진짜 바보가 된다. 지혜란 그 한계를 넘지 않음을 일컫는 것이다. 소인은 아주 사소한 비평에 대해서도 흥분을 하고 성을 내지만 현명한 사람은 그것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우려 한다. 윌트 히트먼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당신은 당신을 칭찬하고 당신 편에 서주는 사람에게서 교훈을 얻었는가? 당신을 배척하고 당신과 논쟁한 사람에게서는 귀중한 교훈을 배우지 못했는가? 당신의 적이 당신의 업적을 비난하기 전에 스스로를 철저히 비판함으로써 적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당신의 적이 한마디라도 발언할 기회를 잡기 전에 당신 자신이 당신의 약점을 발견하여 고치도록 하라. 찰스 다윈은 그의 혁명적인 저서 종의 기원을 15년에 걸쳐 쓰고 나서 당시 지성인과 종교인들의 비판을 막기 위해 그것을 또 15년 동안 검토한 후 발표했다. 그 경위는 이러하다. 다윈이 불의에 져서 종의 기원을 탈고했을 때 그는 창세에 관한 그의 혁명적 개념이 사상계와 종교계를 뒤흔들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15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사실의 재조사와 추리의 재검토와 결론의 비판에 소비했던 것이다. 만약 누가 당신에게 이 바보놈아 라는 욕설을 퍼붓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당신은 화를 낼지 모르겠지만 링컨은 다음과 같이 처신했다. 링컨이 대통령이었을 당시 육군 장관 에드워드 M. 스탄튼이 언젠가 그를 일컬어 이 저주받을 바보야 라고 외도한 적이 있다. 링컨이 어느 이기적인 정치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하여 몇몇 부대의 이동 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자신의 고유한 업무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한 스탄튼이 그 명령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명령에 서명을 한 링컨에게
그와 같은 욕설을 퍼부었던 것이다. 스탄턴의 이 말이 링컨의 귀에 안 들어올 리가 없었다. 그때 링컨은 태연한 태도로 만약 스탄턴이 나를 바보라고 말했다면 나는 바보겠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항상 옳거든. 내가 가서 그를 만나보지 하고 대답했다고 한다. 링컨을 맞이한 스탄턴은 링컨의 명령이 부당하다며 설득을 했고 링컨은 이동 명령을 취소했다. 말하자면 링컨은 호의적이고 성실한 비판을 환영했던 것이다. 우리도 이러한 종류의 비판은 흔쾌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시어도어 루즈벨트도 말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4번 가운데 3번 이상은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겠다고 마음먹지만 그게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다.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도 자신이 내린 결론 중 90%는 잘못되었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또 라로시 푸코는 적의 의견은 그것이 우리에 관한 것이난 우리의 의견보다도 진실에 가깝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비판이나 칭찬의 정당성을 따져보기도 전에 비판을 미워하고 칭찬을 소중히 여긴다. 이러한 인간의 논리는 감정이라는 길고도 어두운 폭풍의 바다에 떠도는 통나무배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비판을 받으면 변명하려 하지 말고 겸손하고 명석하게 생각해보자. 만약 그가 나의 다른 결점을 알았다면 더 지독하게 비난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자. 나는 앞에서 부당한 비평을 받았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말한 적이 있다. 여기 그것에 대처하는 또 하나의 아이디어가 있다. 부당한 비평을 받았다는 느낌 때문에 노여움이 치솟을 때 그 노여움을 자제하고 이렇게 말하라. 잠깐만, 나도 완전 무결한 사람은 아니야. 아인슈타인이 자신이 내린 결론의 90%가 잘못되어 있다고 고백할 정도라면 나는 얼마나 잘못되어 있겠어. 어쩌면 그 비평은 올바른 것인지도 몰라. 그렇다면 도리어 감사해야겠지. 어떤 비누 판매원은 도무지 판매 성적이 오르지 않아 걱정이 되었다. 그가 취급하는 비누는 품질도 좋고 값도 괜찮았다. 곰곰 생각한 끝에 그는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기 비누를 취급하지 않으려 하는 상점을 찾아다녔다. 제가 이렇게 다시 온 것은 비누를 팔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선생님의 충고와 비판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제가 아까 비누를 팔러 왔을 때 무엇을 잘못했는지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은 저보다 경험도 훨씬 많으신 분이니 솔직하게 비판해 주십시오. 이런 태도를 취함으로써 그는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었고 그들로부터 매우 귀중한 충고를 들을 수 있었다. 이 사나이는 누구일까? 그는 바로 세계 최대의 비누 제조업자인 콜게이트 벨모리브 비트 비누회사의 사장인 리틀 씨이다. 그러므로
남의 비평에 마음을 쓰지 않으려면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은 짓을 기록하고 그것을 통해 자기 자신을 비평하도록 하라. 편견 없고 건설적인 비평을 자진해서 구하도록 하라. 남의 비판을 이겨내는 세 가지 법칙. 제1법칙. 부당한 비평은 위장된 찬사이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질투나 선망을 일으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죽은 개를 걷어차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제2법칙. 최선을 다하라. 낡은 우산을 쓰고 비평이라는 비가 목덜미로 흘러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제3법칙. 자기가 저지른 어리석은 행동을 기록해두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자기 자신을 비평해보라. 편견 없고 건설적인 비평을 자진해서 구해보라.